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 전화를 항상 좀 친절하게 받아주십사 부탁을 드리면 KBS에서 걸어주는 줄 아시지만 외부 조사 업체에서 따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K79802153번님, 박장규님, 아카시님, 최희철님, 써니스카이님, 신이루다님, 네, 반갑네요. 그리고 써니스카이님, 가연아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습니다. 뭐 유튜브로는 한 900명 가까운 분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고요. 자, 저희는 어김없이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도 제가 이제 뭐 거리두기 1단계 뭐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오늘 확진자 숫자가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리 숫자. 단지 좀 위중증 환자가 계속 좀 숫자 줄지는 않고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면은 있는데 거리두기 1단계로 이제 완화가 됐거든요. 2달 만이고 예전에 어떻게 했었지? 기억이 안 나요. 뭐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뭐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그러나 방심은 금물 이렇게 그렇죠. 뭐 방역본부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화된 조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그동안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자제가 아니라 뭐 금지 거의 그 그렇죠. 수준이었었어요. 그런데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약간 다릅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자제해달라는 권고가 내려지지만 개최 자체가 금지되진 않습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행사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네. 다만 10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에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참가 인원이 제한됩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이제 각종 행사가 전면 허용은 되지만 역시 100명 이상이 모일 때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통제됩니다. 네. 뭐 각종 축제를 준비했던 지자체로서는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여전히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그렇죠.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자, 프로스포츠 참 이례 없이 굉장히 뭐 경기가 취소됐다가 지금은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경기장 수용 인원의 30%대에서 관중 입장이 허용이 됩니다. 자, 방역 당국에서 일단 30% 시작해서 향후 상황을 보면서 관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네. 상황이고요. 또 중단됐던 박물관을 비롯한 공립시설도 문을 엽니다. 예. 또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다 함께 돌봄센터 역시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방역 수칙 준수해야 됩니다. 네. 자, 정말 이 코로나 상황에서 타격을 입었던 곳이 우리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나왔던 노래 연습장을 비롯해서 막 감성주점, 실내 스탠딩 공연장, 네. 실내 집단 운동시설 11개 직종이 있었는데요. 고위험시설로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직접 판매 홍보관을 제외한 10개의 시설은 운영이 재개됩니다. 다만 뭐 헌팅 포차를 비롯해서 단란주점 등 5개 시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서 우리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는데 역시 인원이 좀 제한이 되고요. 우리 외에 이제 예배나 절 가셨다가 모임이나 식사하는 건 여전히 금지가 되니까요. 좀 주의해 주셔야겠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시행을 하는 방침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학교의 경우에는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이제 완화가 됩니다. 그러나 당장 되는 것은 아니고요. 12일에서 18일까지 기존 등교 방식을 좀 지속하다가 19일부터 조정한 등교 방식이 적용될 상황이 지금 퍼졌습니다. 예. 학원의 경우에는 수도권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그런데 역시 정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도 방역이라는 것이 방역과 경제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서 내린 조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다던가 방역 수칙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1단계로 완화가 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너무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지 두 분 말씀 좀 들어보죠. 사실은 그 장기적인 이런 사태에 조금 국민들의 피로도도 많이 쌓인 것도 있다. 네. 아까 오프닝에서 우리 국민들이 흥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난 주말에 이제 집에 있는데 아파트 어디선가 1시간 내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 부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참 저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집에서 저렇게 노래를 부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같이 좀 듬칫듬칫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래방이나 이런 데가 이제 허용이 된다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불가피하게 우리가 코로나19와 장기적으로 공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이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아까 방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등교 제한을 3분의 2로 완화하는 거는 참 기쁜 소식이다. 네. 이거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오전 오후반으로 계속 학교를 갈 수 있게 하려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복지관이라든가 뭐 장애인 보호시설이라든가 지역 아동센터 이런 쪽이 사실은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단계가 또 심해지면 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이런 분들이 가실 데가 없다. 그래서 특히 노약자가 많이 취약하다고 하니 뭐 클럽이 문을 엽니다만 젊은 층들이 가시는 거는 좋은데 가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꼭 하면서 이 부비부비 최소화해달라 이 부탁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분들의 사회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제 가을 하면 역시 단풍놀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만 사실 이 단체로 단풍놀이 가는 것이 방역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죠. 단체로 버스 타고요. 노래도 부르시고 드시고. 그래 뭐 음식 나눠 드시고 내려서 또 같이 가쁜 호흡을 하면서 다니고 또 내려서 같이 차 타시고 하는데 방역 당국에도 이 단풍철에 되도록이면 좀 소규모로 움직여라. 뭐 아예 정부에서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이제 공원에 나가 보면 어린아이들이 참 안쓰럽습니다. 사실 이제 마스크 쓰고 뛰어놀거나 뭐 자전거 타는 아이들을 보는데 어른들이 좀 더 주의해 줘야 되는 거죠. 계속 이 상황을 간다는 건 참 힘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방역 단계를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것이야말로 시민의식 정부에서 일일이 통제하는 선을 넘어서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올해 고3 학생들 정말 어른들이 위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수능이 한 달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 지금 뭐 대형 학원 재개된다고 하면 뭐 학원 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변경이 있을 텐데 만에 하나 다시 또 이 방역의 이 1단계에서 올려야만 되는 상황이 온다면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그날은 교통 시간도 조절하고 어른들도 출근도 출근 시간도 저희가 좀 너그럽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간은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어른들이 좀 더 주의하고 그러네요. 특히 학원들에서 제발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서 학생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쩌면 코로나19와 조금 공존해야 될 시기가 길 수도 있어서 저희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난 11일에 이제 북한 열병식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 복원에 관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떤 반응을 지금 내놓고 있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10일 열렸는데요. 심야 열병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밤에 늦은 밤에 하는 것을 보니까 뭐 불꽃놀이를 하기도 하고 새로운 무기를 선보이기도 했었는데 열병식에서는 보통 크게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죠. 첫 번째로는 대외적인, 주로 대외적이라고 하면 국제사회라고 하지만 미국을 겨냥한다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SLBM,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이 또 등장을 해서 이목을 끌기도 했고 이와 별개로 또 북한의 내부 주민, 소위 말한 인민을 향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울먹이면서 주민들을 달래는 모습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그러나 또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의 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 진전이 그렇죠.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사였는데요. 네.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용어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루빨리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여기서 말한 보건 위기란 코로나19라는 것이 뭐 대체적인 해석이고요.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 NS 상임위원회에서 NSC 상임위원회가 11일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연설 내용을 분석하고 입장을 냈는데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호 무력 충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여러 합의 사항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보면
우리 정부가 긍정적인 뭐 메시지를 하는데 긍정이란 표현이 사실 없어요. 없고 그건 이제 언론의 해석인 영역이고 NSC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라고는 네. 현재까지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이제 NSC 상임위에서는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하면서 이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 관계 부처들이 조율된 입장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NSC 상임위 요번에 참석한 인물들을 보면 일단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를 네. 했고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들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네. 이제 관계 부처 내에서 어떤 입장 조율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NS 상임위원회에서는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 사건이 조기에 규명될 수 있도록 우리 측 제안에 북측이 전향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뭐 통일부 네. 또 뭐 무기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국방부 또 외교부 다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에서 이런 입장이 나온 상황인데요. 지금 남북관계에 워낙 관심이 높습니다. 뭐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이슈인데 향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또 진전이 될지 관심이 보입니다. 네. 그때 이제 저희가 남북 관계에서도 열병식은 중요하다라고 송 박사님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럼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보시고.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이나 이런 거를 한번 공개를 할 것인가를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역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메시지가 아까 말했듯이 세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는 참 의례적으로 면목이 없다, 고맙다 이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울먹거리는 듯한 예. 이런 어떤 감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건 일단 대북 제재나 코로나19나 수해로 북한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거의 포위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들의 고통이 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 한편에서는 ICBM을 이렇게 과시를 함으로써 우리 이래도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잘하고 있다. 더 결속하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군과 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싶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요. 주의할 것은 이제 미국과 한국에 대한 메시지인데 네. 그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이 그렇죠. 우리는 자유의 수단이다. 선제적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미국을 자극하는 거를 좀 최대한 피하면서도 또 보여줄 거는 보여준다. 우리는 이 ICBM이 사거리가 13,000km라 그러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 그것도 한 번에 다탄도를 할 수 있다. 네. 이러면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을 텐데 우리를 계속 지켜봐. 우리를 쳐다봐. 이렇게 협상의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사랑한다면서 이중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남한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때면은 뭐 제재 해제라든가 아니면은 보건 의료 협력이라든가 종전 네. 선언 이런 것들을 조금 남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북미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데 우리가 ICBM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게 이번에 보여준 것 중에 600mm 구경의 초대형 방사포가 있었어요. 네. 이 방사포는 사실 한국 정부, 우리 한국을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랑하는데 이 방사포를 보여주고 남한 정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공동조사라든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고 우리 한국 정부가 군통신선 계속 개설 다시 하자고 하는데 이런 어떤 당국 차원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 메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지금 공동조사 제안에 대해서 답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북한이 계속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국회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공동조사라든가 계속 제가 강조했던 건 이제 군사통신선 복구, 재가동 이것은 뭐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건의료 협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올해 초부터 가능성이 계속 점쳐졌던 부분이고 대통령 신년 연설이라든가 이른바 안보라인 교체에서도 계속 관심이 모아졌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인도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가능성이 투트랙으로 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네. 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왜 아프리카 돼지열병 다시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북한에도 위험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이 거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철책선이 의미가 없다라고 할 네. 정도로 많은 우려가 나왔었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 단독만의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냐는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인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이라던가 이런 뭐 농업 관련된 분야, 전염병 관련된 분야에서의 협력은 서로 하는 것이 양쪽을 위해서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네. 역시 지금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마 이 우리 공무원의 피살 사건이 계속 뜨거운 쟁점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이제 국민들 간에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이고 네. 정부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의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뭐 이런 메시지는 내고 있지만 역시나 진정성을 보이려면 어쨌든 공동조사 그리고 군사통신성 복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선전 선동술에 굉장히 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반된 메시지를 동시에 내는 거는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네. 사실 이제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여당이나 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입맛대로 이걸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여야가 같이 토론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각자의 어떤 입맛에 맞게 그냥 나가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사실상 북한은 아마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핵화이냐 한반도 비핵화이냐 북한의 비핵화이냐 아니면은 사실상의 핵 군축 논의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가 차원에서의 비전을 공유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18년을 한번 돌아보면 2018년이 참 우리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이죠. 네. 남북 정상이 만난 것, 또 그렇죠. 뭐 역사적인 연설도 있었고 가장 네. 중요한 것은 9.19 평양 공동 선언이 나왔어요. 그때 이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NSC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합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말 속에 사실 이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선언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저는 그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풀고 가야 될 문제가 공무원 피살 사건이고 공동조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선언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과연 어떻게 보여주느냐를 저희는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새 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김종철 신임 대표. 네. 민주당의 선의의 경쟁과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걸 제정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먼저 한 것 같은데요. 송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면. 네. 예. 정의당 그러면 노회찬 심상정 그렇죠. 이렇게 딱 상징적인 인물이 떠오르는데 이 진보 1세대가 이제 물러나고 2세대가 당 선임 대변인 출신의 김정철 후보가 이제 신임 대표가 됐습니다. 네.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였고요.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어떤 선거 공약을 냈었냐면은 민주당과의 결별. 그러니까 민주당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하겠다 앞으로. 그리고 과감한 진보 정당을 내세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이 거대 양당이 만든 의제를 그냥 평가하는 정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우리가 의제를 주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지금 정의당이 사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당론으로 정한 게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저희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 참 많이 여러 번 했습니다.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게 사실 이제 어떤 하청이나 이런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정도로 법 조항이 빈약했기 때문에 이런 산재 사고가 빈발한 게 아니냐. 그래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사망하는 등 큰 사고가 날 경우에 그 손해액의 한 3배에서 10배를 배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나가달라 이렇게 네. 지금 그 이낙연 대표에게 촉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도 긍정적인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제안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지금 말씀해 주신 앞으로의 정의당의 노선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사실은 최근에 3대 종단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조계종, 한국기독교협의회의 내부에 이제 노동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3개 종단의 노동인권연대가 이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히 여기는 천박한 기업 문화라고 딱 지적을 하면서 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린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왜 종교계가 나서냐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그렇고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면 그래도 좀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것을 소수 정당에서 계속 외치고 있는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사회적 약자와 동행한다고 했으니까요. 100% 기업의 입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인권 차원에서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계속 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머리를 좀 맞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정의당이 지난번 선거법 통과할 때도 민주당과 손을 잡고 사실은 이제 정의당이 교섭단체까지 바로 볼 수 있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졌었는데 네. 이 거대 양당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정의당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의당이 사실은 살아남느냐가 목표가 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원래 내년 7월까지가 임기였던 그 심상정 대표가 총선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지금 빨리 이제 만든 거거든요. 네. 새로운 당 대표를. 그런데 문제는 21대 국회는 민주당의 17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이 되기 때문에 거대 여당이 되면서 정의당의 협조가 별로 필요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정의당이 어떤 선명한 정책 그 진보 정당으로서의 정책을 의제를 발굴하고 터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 또 경쟁자가 있죠. 이재명 지사가 엄청나게 그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선두적인 어떤 의제를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사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더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사실 이 선거구제가 개편되지 않은 이상에는 정의당이 지역구에서 기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 저는 정의당을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픈 것이 그 고 노회찬 의원이 늘 떠오르는데요. 지금 조금 있으면 2주기가 됩니다. 사망 2주기가 되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에 진보 정의당 대표 수락 연설 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6411번 버스. 네, 기억이 나네요. 네. 얘기를 하면서 이 진보 정당은 이분들의 고단한 삶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투명 정당이나 다름없었다. 정치한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이분들이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가져가고자 한다.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정의당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정의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이제 노회찬 의원 인터뷰를 여러 번 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하나는 노회찬 의원이 기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돈이 많지 않은 정당이다. 그러나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 언제든지 의원실에 찾아와라.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녹차. 현미 녹차도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젊은 기자들이 굉장히 노회찬 의원의 그 솔직한 말에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방선거 당시에 노회찬 당시 후보를 취재를 했었는데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차 안에서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길래 제가 농담으로 선거 자금이 없으시냐. 그러니까 이분이 선거 자금도 자금이지만 한 곳이라도 더 가면 노동자들이 너무나 기뻐해서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차 안에서 먹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났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다시 빌고요. 또 정의당이 새로운 출발을 했던 만큼 많은 진보 지식인들의 기대를 지금 또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진보 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